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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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하루하루 뉴스가 많아서 이거 정말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만난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 의원 인터뷰는 13일 수요일에 있었는데요. 이 인터뷰가 이뤄진 때는 김기현 전 대표가 자맹을 하던 때예요. 이 인터뷰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사퇴 전이었는데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예상하셨어요? 정말 그 어려운 결심을 하셨으니까 존중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로 이 차가워진 민심을 돌릴 수 있겠느냐? 저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여러 가지 제가 사실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만나서 당에서 4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인적인 쇄신, 예. 그리고 국정 기조의 대전환, 예. 그리고 건강한 당정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연이어서 이루어져야지 차가워진 민심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대표직은 사퇴하되 지역구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출마는 유지하면 그 정도를 가지고 기득권 포기라는 느낌을 못 준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각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아마 사실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당대회에서 상대방으로 이렇게 서로 대결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윤핵관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이철규 이런 의원들의 결단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연쇄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당의 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흔히들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권한을 누린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죠. 다만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국민들께 이제 내놓을 것인가, 그거는 각자의 역할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몫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 심판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 성적표가 정해질 겁니다. 희생의 방법은 각각 결정해야겠지만 그게 불출마가 됐든 험지 출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각자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윤핵관들도 책임을 지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럴수록 이제 내년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서 당 전체라기보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결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희생의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자리를 또 누가 채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당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또 그 자리를 채워야지만이 예. 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리고 어제 민주당 논평도 그러던데, 이분들 물러난 자리에 용핵관, 그러니까 용산에서 나온 분들로 채워질 것 같다. 그럴까 우려가 된다. 이런 논평 나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기조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 민주당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예? 민주당도. 민주당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아. 일명 친명계로 채운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게 아무런 혁신에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당이 혁신 경쟁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정리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뭐 일주일 후가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비대위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겠군요. 만약에 그만두신다면요. 예.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원희룡 비대위원장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희룡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죠. 장관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신 분들인데 그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 두 분 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의 또 실무자이자 책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한 또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예.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 예.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인요한 조금 전에 그만두신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예.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이제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당 입장에서는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도 어쨌든 양지다. 기득권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됐을 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험지라고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도와줄 겁니다. 만약 험지로 안철수 의원이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연대에 빅텐트를 치지 않겠느냐. 이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준연대. 사실 안철수 의원은 제3신당 만들어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낙준연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해요. 제명 청원 운동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자신보다도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앙숙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실은 지금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발언들을 보면 과연 27일이죠. 27일 날 탈당을 할 것인가? 오히려 전 나갈 생각이 없는데 누가 좀 잡아주기를 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준석 신당 창당 못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창당할 가능성도 낮고 창당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아까 낙준연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두 분 다 잘 압니다. 근데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요. 만약에 만나더라도 함께 일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런 가사와 비슷한. 네, 12월 13일 수요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인터뷰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 대표가 사퇴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였고요. 김 대표 이제 이 인터뷰 있던 날인 오후 5시에 갑자기 SNS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 대표 앞에 선택지는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은 확장성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때 뭐 뉴스에서 좀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27일 탈당을 공언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갈 생각이 없는 누가 좀 잡아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우선 이번 주 사실 주 초반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그러고서는 김기현 대표 사퇴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이 김장현재 주축 두 사람 다 물러나게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전 막후가 궁금한데 지난주만 해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물러나고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김기현 대표 판정승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장제원 의원 뭐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버스 92대를 그러니까요. 대절해가지고 새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뭐 서울에 출마할 생각 같은 건 없다라는 얘기를 뭐 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놀랐었을 텐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짚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새 과시라는 게 일종의 협상을 위한 그런 이제 몸집 부풀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네. 혹은 그거 아니면 이제 실제로 불출마 선언을 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그 돋보이게 하는 극적 대비 효과를 효과를 위해서? 보여주기 네네. 위한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는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왜냐면은 이런 이제 그 쇠과시일 수 있고 실제 이제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결국엔 인유한 위원장이 요구한 시점보다 한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예산 전국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전국 거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특검 전국도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 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결단하는 그림으로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등 떠밀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 않기 근데 위해서. 이게 조금 시간이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논계 전략으로 좀 보이는 거고. 논계. 예, 왜냐면은 이제 김장연대에서 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양축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 체제라는 거는 김장연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장이 무너지게 되니까 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네. 이제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세를 부풀렸다라고 하면은 네. 현금을 받은 것이냐. 이제 현금을 받고 이제 현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 자리나 자리 같은 네. 것들이 되겠죠. 그걸 받고 나서 총선 불출마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이제 먼저 그냥 그만둔 것이냐.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물어봤을 때는 후자 쪽에 좀 가깝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 지원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내각의 장관이라던가 혹은 뭐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던가 이런 자리들이 될 텐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윤 대통령의 관계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관계가 나빴다,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듣기로는 그 강도가 좀 강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안 좋다라는 보도가 나올 때도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이 통화는 그래도 꾸준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통화가 안 되는 시간이 꽤 길었고, 근데 이건 물론 장제원 의원뿐 아니라 좀 한동안은 통화가 전체적으로 좀 네.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등용을 하는 거는 이 관계를 봤을 땐 썩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자리들을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뭐 수석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현금 지원은 없다. 관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네. 결론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부산시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차후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런 건 현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선출직이고 대통령이 약속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그러니까 뽑혀야 대통령이 줄 수 되는 있는 거죠. 자리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먼저 선제적으로 좀 그만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연달아서 하나 좀 같이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럼 결국 이제 농계 작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이 결국에는 이제 뭐 불출마 내지는 한 명은 당대표직 사퇴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건데 이 두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거냐 결과적으로 친윤그룹 입장에서 보자면 네.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장제원 치고 의원은 나가서. 만약에 네. 현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기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네. 뭐냐면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도 이따가 해보겠지만 대통령이 어떤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장제원 의원이 몇 번 뭐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기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먼저 그 농계 작전 겸해서 네.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만두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거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반면에 이제 대비적으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좀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이 과정도 약간 좀 뭐 석연치 않죠. 네, 그런 네. 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요 두 명의 김장 사태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훨씬 더 좀 유리한 고지를 그래도 점했다. 좀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표 시나리오도 좀 엇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김장연대인데 그 둘 사이에 소통은 없었던 거예요?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사실 뭐 확인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적어도 합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건 좀 명확해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그 농계 작전이라는 건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한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김장연대라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 한 명이 그 다른 한 명을 안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그 서로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둘 다 유리한 그런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회생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오게 됐거든요. 네. 왜냐면 좀 이제 그 중간 과정에 보면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들도 그쵸. 이미 보도가 다 나온 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장제원 의원이 둘이 김기현 대표랑 둘이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뭐 소통해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보면 떠밀리듯이 사퇴를 한 꼴이 됐고 그리고 울산 지역구 불출마를 원래는 이제 대통령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리는 지금 이제 그림은 어떤 거예요?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것도 완전히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들로 종합을 해보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라는 얘기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한두 달 전부터 네. 계속 꾸준히 한 지난주 정도까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친윤그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되 총선에는 불출마한다. 그쵸. 이게 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한다라던가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데리고 부산을 간다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조금 지난주에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그 수도권에서 네. 의석수가 6석. 뭐 6석에 네. 불과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보고서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내에서 걱정이 더 많이 커진 거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혁신위원회가 그냥저냥 끝나버리게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 용산에서 그렸던 김기현 대표직 유지,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는 이 그림이 좀 어려워진 게 된 거예요. 그게 왜 어려워지게 됐냐면은 네. 사실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그냥 취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변수는 항상 절대 변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혹은 정치권으로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김기현 대표 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맡았을 때 네. 여러 가지 좀 그 처리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들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정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쓰되 공천에서 적극적으로 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로 딱 불러와 가지고 공천에서 그 여건을 일으킬 그런 스타로 쓰고 네. 싶은 건데 그 전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뭐 특히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거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본인이 입장을 뭐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뭐 2인자 뭐 키즈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이 그림 같은 것들이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막이나 내세울 간판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김기현 대표인 거고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라는 것도 애초에 그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의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김장연대도 네. 그렇고 장제원 의원이 김장연대에서 나선 것도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계속 원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이게 안 됐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악재가 겹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혼돈이 또 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흔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그럼 네. 이 얘기는 대통령이 설령 대표직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당내에서 계속 흔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의원직 그 유지가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과정이 길어지는 와중에 당대표 사퇴 압박은 커지고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먼저 그만둬 버리면서 선택지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그 용산의 경우에는 이제 네. 그 현직 지역구를 유지하고 지역구는 불출마하고 네. 그리고 대표직은 유지하는 거 여기에 또 다른 그런 스탠스였던 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김기현 대표 측과 용산 사이에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어쨌든 당 대표까지는 큰 정치인이잖아요. 이제 챙겨야 될 의원들이 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TK나 BK에 그분들이 어떤 공천이라든가 그쵸. 경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해줘야 된다는 좀 그런 좀 그 책임감 뭐 이런 네. 것도 좀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오히려 용산에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내려왔다. 요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그러면 둘 다 내려놔라 이렇게 압박했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얘기도 계속 있는 게 김기현 대표는 공개적으로 그 경선을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완전 경선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를 따르는 이제 의원들이 있잖아요. 또 전당대회 또 빚을 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내가 너 공천을 줄게 이렇게까지 약속은 못하지만 경선은 시켜주겠다. 붙여줄게 네. 이런 정도의 약속을 꽤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 과정에 보면 살짝 아노미 같은 상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당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네, 시점이 네, 잠시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가 실패를 했고 유치에 실패를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거기를 다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김기현 대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직은 사퇴를 하고 울산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아마 울산 지역구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결국 울산 지역구는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을 때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최고위원회 이런 이제 공식적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글을 올렸죠. SNS를 올렸죠. 네. 글을 올렸고 거기에다가 울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김 대표가 대표직을 던지는데 저런 식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런 방식을 통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유통 방식이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굉장히 화가 났을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다른 좀 제가 들었을 때 그럴 듯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기자들하고 대면하는 거를 이제 안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면 기자들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질문이 나올 분명히 테니까. 이제 울산 네.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그거에 대한 결정을 못 내렸을 수가 네. 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이제 김기현 대표가 따로 어떤 것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갈등 구도가 더 커질 수 있고 네.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를 그 사퇴하기 전에 만났고 그런 사실을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밝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하죠. 저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쿠데타 모의하는 걸로 느낄 수 있다. 용산 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반윤의 대표적인 인사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향후에는 좀 봐야 되는 측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때 궁금했던 게 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이렇게 공개를 했지? 그리고 공개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한테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공개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날 약속을 잡을 당시에만 해도 성과가 필요했던 상황이잖아요. 거취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라고 네. 할 텐데 이제 이준석을 만나서 신당 계획을 적고 노원 출마를 이끌어낸다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로서는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설득하려고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시기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어.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데타 모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저는 페북 사태를 이제 페이스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그 이준석과 만났다는 사실을 빠르게 이렇게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바로 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로 보이지 예,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를 들면은 네. 그 다음 날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전날 나가야 되는 추측성 헤드라인 등 기사들, 추측성 네. 보도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사퇴를 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공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네라는 말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빠르게 나가게 될 줄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김기현 대표는 사퇴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당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오히려 알리고 싶었던 거네요. 아니 그때까지도 사퇴 의사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놓고 싶었던 메시지는 성과를 거둔다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라. 그냥 만날 약속을 잡을 당시만 해도 사퇴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당시에는 이미 사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글을 한 3건을 썼거든요. 네.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난 다음에. 근데 그 글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싸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당내 의원들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그 영남권이랄까요? 아무튼 이런 쪽에서 좀 너무 어린데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싸가지론으로 많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을 이제 지금 당 대표가 물러나는 이런 상황을 빗대 가지고 그런 걸 좀 반박하는 데 활용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기현 전 대표랑 이제 같이 자신을 묶어서 이렇게 싸가지론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2명의 당대표를 갈아치운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됐다라는 건 결국 내가 물러나게 된 거는 그런 어떤 징계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건 권력의 일종의 그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거다.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랑 그때 수요일에 만났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방송국에서 네, 잠깐 네. 만났는데 한 30-40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김기현 대표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얘기 들었던 거는 전날 김기현 대표랑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는 그 대통령은 아니고 그냥 용산 쪽에 누군가가 조금 자신의 그 거취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술수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들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사이 김기현 대표는 이게 대통령실 누군가가 술수를 벌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걸 좀 인지한 면도 있겠네요. 그거까지는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이후 과정에서 어쨌든 더 추가적인 압박이 있었거나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워낙 많은 추측이 나오니까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누가 좀 얘기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 다 그냥 고루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딱 좋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여러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지금 이제 당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등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입게 될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 등장을 하면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경험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가지 이런 네.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현실론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직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비대위는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그만두고 후임 찾아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네. 이게 시기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제 안 되는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이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잘 띄워줄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설 거냐 안 나설 거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서든 나서지 않든 한동훈 장관이 실세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실세를 잘 띄워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잠룡인 원희룡 장관이 나가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자리를 자기 걸로 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경쟁 관계인데. 그렇죠. 내가 더 네네. 주목받고 싶고 한동훈 장관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이유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그냥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제 전권 그렇죠. 네, 정권 김종인 선생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고 강한 인물은 안 된다라는 거고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좀 유력하게 얘기되는 사람은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김정준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 사람들도 그런 면에선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뭐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선 좋지만 그러나 안 좋은 면은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중심으로 좀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친윤 내부도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김한길 위원장도 친윤 그룹이지만 뭐 장제원 예전에 뭐 이런 의원들도 그쵸. 친윤 의원들이지만 완전히 좀 다른 친윤 그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새로운 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몰아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네. 김병준 전 위원장도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하튼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계속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이 함합형만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인데요. 이탄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 내용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이미 얼마 전에 그 유리한 지역구 버리고 험지로 가겠다. 당이 원하는 어떤 곳이든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왜 굳이 이번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벼슬 내려놓고 계속 싸우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쟁점이 선거법인데요.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법이 아니고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예. 어제 의총에서도 주로 그 이야기가 됐는데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증오 정치에서 문제 해결 정치, 연합 정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정치개혁 비전이고 그 비전을 우리가 놓는 순간 더 이상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정치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목적을 지킬 수 있는 정치를 하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 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하나 더 내려놓으면서 나는 이것을 외치겠다. 진정성을 그렇습니다. 믿어달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선 불출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혹시 당에서 이탄희 의원 지금 이 험지 이곳에는 이탄희 의원이 꼭 좀 띄워줘야겠습니다. 라고 선당우사 하십시오. 지금 와서 뛰십시오. 라고 한다면 뛰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 제가 말한 걸 지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아니더라도 뭐 열심히 싸울 거고요.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말은 지킬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뭐 여기서 이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이제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가지고 하나의 대우로 통합해서 싸우자. 계속 그렇게 제가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는 눈앞의 것을 보고 계속 달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판사 탄핵할 때도 느꼈는데요. 예. 이런 어려운 개혁 과제를 이행할 때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눈앞의 일에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멋지게 지는 것보다 멋없더라도 이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약속 파기지만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 왜냐하면 야당이 승리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해야 그리고 의석수가 많아야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테니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 같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멋없게 지는 게 최악이고요. 선거의 본판은 지역구입니다. 47석 비례대표에서 멋서 잃고 얻고 이것 따지다가 253개 지역구 중에서 지금 경합 지역이 49개입니다. 49개의 경합 지역은 적극 무당층, 반드시 투표하는 무당층 12%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예. 여기서 구도가 흔들려서 선거를 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저는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멋있게 이기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들 앞에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했는데 멋있게 이기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면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되돌리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가 아니라 멋없게 지면 최악인 거죠. 멋없게 질 가능성이 지금 있단 말씀이세요? 돌아갈 경우?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희망을 줌으로써 예. 지역구라고 하는 본판에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일당이 되는 길이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접전 지역 49개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이런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엎으면 민주당 신용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도 다음의 운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강하게 이 대표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리평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단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까지도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이 원로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단식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로 이 원로분들 진보 진영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특히 이부영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 자주 찾아뵙고 말씀도 청하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예. 그 신군부를 무너뜨렸던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십니다. 영화 1987에 나오듯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감옥에서 갇혀 있는 채로 쪽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 구조가 이대로 퇴행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정말 윤석열보다 더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미국처럼 트럼프가 나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락할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인데요. 저는 뭐 계속해서 의장님께도 약속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이 정치 구조 퇴행만은 막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의총장에서요. 예. 병리평 회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강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파를 불문하고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21대 국회 4년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한 개혁 입법을 했느냐, 대선을 이겼느냐,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60%인데 네. 민주당 지지율이 30%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는 목소리 대부분이었고요. 당이 결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12월 15일 바로 어제 이뤄졌던 이탄희 의원 인터뷰입니다. 그 불출마 선언 후 이틀 뒤에 이뤄진 인터뷰였었는데요. 어려운 개혁할 때는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 불출마가 근데 정계 은퇴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당내에서 이제 선거 승리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병리평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은 오히려 대국민 개혁을 약속을 하면 접전 지역에서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멋있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또 증오 정치 구조를 깨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탄희 의원 처음에는 사실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의원의 진위는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출마 선언은 좀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진정성을 소구할 방법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험지 출마, 그 다음에는 불출마,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직 사퇴 이런 거 정도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만큼 자기는 선거제의 진정성이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14일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이제 눈물까지 좀 흘리면서 소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립형으로 선거제도가 정말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 이전에 인터뷰에서도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만큼 선거제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일단 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보나 위원회 구성으로 보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데다가 시기적으로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방법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런 이탄희 의원의 그 퍼포먼스들을 좀 개인 정치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네. 그 선거제가 단순히 선악구도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선한 제도를 지키기 위한 투사로 본인을 자리매김하면서 네. 현실론을 얘기하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나쁜 정치라는 식으로 네네. 몰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위성정당 방지법에 이름을 올렸던 70여 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도 병립형 회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현실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 어떤 분은 이탄희 의원에게 네. 이탄희 의원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올려준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정치인이고 좀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탈당을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 주에 또 홍성국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영입 인사들이 이 현실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외연 확장을 목표로 영입한 인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외연 확장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한탄을 합니다. 이원욱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하고 뚝심 강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비슷하게 영입된 한 초선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당내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자신도 내가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회의감 같은 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회의를 하게 되면 경제대변인이시다 보니까 매일 그 정치부 기자들은 관심이 없는 숫자가 잔뜩 적힌 경제 현안을 가져와고 우리 경제가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있다고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거의 안 나가죠. 그쵸. 왜냐하면은 경제부 기자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이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 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 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고민을 상당히 오래 했고 상당히 오래 했다는 게 거의 당선 직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신 거네요.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그냥 느끼는 거지만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다라고 많이 얘기들은 합니다. 네. 의원들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는가라고 하면은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안타깝다 얘기를 하지만 뭐 걱정하거나 이것 때문에 뭐 당이 흔들릴 거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정치권 자체 한계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양당이 뭐 인재 영입을 하는데 그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은 더 이상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뭐 의원이 하는 얘기가 기업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드냐면은 이제 전직 그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회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당 색깔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네.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치권에 가서 좋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치권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자체가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와서 바꿀 것도 없고 결국 후진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목이 되는 그런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네. 그럼에도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네. 이게 결국 정치권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공적인 영역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당에서 크게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점들이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초선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불출마하실 의도는 없느냐, 뭐 의향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멘탈 얘기를 하세요. 아, 정치라는 게 멘탈.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정도도 못 견뎌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조화시켜 나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보통 저희가 보면 학자나 교수분들은 잘 못 버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계속 전문 인력들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우려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이 말을 하길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기 안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도부가 병립형 회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현재 상황 어떤 거예요? 제가 취재한 걸로는 반반이에요. 근데 어. 반반이라는 게 병립형 회기, 연동형 유지가 아니고요.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현재 제대로 가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위성정당 방지가 예, 아니라 이제 네. 여기에서 쓰시는 표현들이 뭐 플랫폼 정당이라던가 비례연합 정당이라던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선택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더라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는 거는 그 민주당의 선택지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 단순히 의석수가 아니라 되게 많은 정치적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천을 한 다음에 후보를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 정치 요인을 별로 고려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낙연 신당이라는 게 뭐 등장한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조국 추미애 네. 송영길 전 대표 신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과연 지도부로 봤을 때는 비례대표에 적지 않은 의석들을 그쪽에서 가져갈 개연성이 큰데 그러면 연동형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병립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내년 총선만이 아니라 다다음 총선, 다다다음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텐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 방금 이제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탄희 의원이 있으니까 반반에 나머지 51대 49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51대 49가 아니고 별개로 하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별개로? 김도현 기자 네. 얘기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가 50% 아니면 연동형을 현재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만들자. 유지하자. 예. 예, 그냥 위성정당도 만들자라는 게 나머지 반이라고 했는데 이탄희 의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조금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짚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제 의원총회에서 그 병립형 회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많았다라는 게 발언한 사람들 중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7에서 8명 정도 된대요. 참석했던 모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았던 이유는 그간에 여러 번 의원총회도 하고 의견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뭐 다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안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날 발언자 중에 많았다 정도라는 거라서 김도현 기자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어쨌든 좀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탄희 의원하고 뭐 일부 소수도 있을 수 있어요. 멋지게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사실 김종민 의원도 이탄희 의원하고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 소수 의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역할을 했던 지도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시민사회의 몫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좀 결과를 맞아요. 봐야겠네요. 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의원들은 사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의석수를 늘리지 못했다. 무슨 의석수가 얘기예요? 만약에 네. 늘어나 있었으면은 300석보다 넘. 네, 네네. 그러니까 전체 총 의원 숫자가 늘어나 있었으면은 이 비례대표 문제를 조금 더 잘 풀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결국 이제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그러면서도 강하게 주장도 안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이런 점들은 어쨌든 좀 수면 아래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선거제가 논란인 게, 그러니까 지도부도 고민이 많은 게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신당과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주 한 주 톤이 좀 달라졌는데 이번 주는 아예 창당을 명확화하고 내년을 이제 시점으로 박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섰을 때 별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기사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 전 총리가 그럼 누구와 함께 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스스로 언급한 뭐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 정도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신당 네네. 창당의 구성 요소들이랄까요? 뭐 이준석 신당,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외에도 뭐 소위 말하는 삼총리, 여기에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 포함해가지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칙과 상식 포함한 뭐 비주류, 민주당 내 비명계, 뭐 이상민 의원 이런 정도의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중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꼭 이제 티끌이라도 모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할 의사가 충분히 있을 텐데. 나머지에서는 좀 다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뭉치기가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신당 창당을 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제에 따라 다른데 뭐 어떤 선거제면은 보수 신당이 유리하고 뭐 어떤 선거제면은 아예 이제 빅텐트가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짓수를 나눠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혹시라도 변화가 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급하지도 않은 데다가 예를 들어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필요 없는 대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이 결합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태고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보수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랑 아마 합치려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명분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역시 좀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도 빅텐트를 칠 거냐 아니면 영남이나 호남에 기반한 신당을 할 거냐 이거를 각 그 정치 주체들이 그러네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 기반을 두고 보수 적자가 되는 방식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은 중도에 빅텐트를 쳐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뭐 모든 세력들이 모아갖고 제3 세력으로서 뭐 기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입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 나왔던 뭐 삼총리 연대설 네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게 왜냐하면은 전북 의원들이 이제 기자들 만나면 농담 삼아 하는 게 전북은 호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네. 전북과 전남이 같은 걸로 묶이기가 힘든데 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은 전북의 큰 정치인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은 뭐 전남의 큰 정치인이잖아요. 이분들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연대를 한다는 건 일단은 생각하기 어렵고 정치공학적으로도 힘든 게 일단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깃발을 든 상태잖아요. 내가 신당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다른 총리들이 합치려면은 지금 깃발 아래 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따로 네. 깃발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정세균 전 대표도 전 총리도 나도 신당을 하겠다.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나도 신당을 하겠다 해서 나중에 세 분이 합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이고요. 음. 마찬가지로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 연계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세우기 전에는 신당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공언을 하고 뭔가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함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낙연 신당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가는 방식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낙연 전 총리 움직임도 또 주말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제 가장 관심은 국민의힘 비대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주말 사이 또 다음 주 상황은 다음 주에 또 저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